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준석 쪽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심야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원권 정지가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월에 이제 당원권 정지까지 징계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풀리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이핵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측근들이 지금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유승민 이 전 의원이 하는 걸 보면, 반발을 보면요, 이거 마음은 이제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당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왔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상당히 이제 이 갈 길을 가려고 하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작심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은요, 우선 지금 이제 유승민이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일 이 핵관 중에서는 센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 하태영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유승민, 하태영, 김웅, 그 다음에 김용태,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발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 왕초라고 볼 수 있는 유승민서부터 얘기하면요, 이거 해설도 필요 없어요. 쭉 얘기한 걸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고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 사유가 하는데,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우연적 발상입니다. 아, 이거 우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이거 유승민 전 의원을 보면은요,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라설 적에도 헌법을 끌어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도 자기 부친이 이제 법조인이 나오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할 정도로 참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이러한 입장을 보면,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 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 징계 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양두구육이 징계 사유라면 이 새끼들 쪽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내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입니까?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에게 의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이런 이제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요, 아주 큰 글씨 세 줄로 이 헌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1항 유승민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까지,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원장 이항희 위원장을 직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뉴욕 발언을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인용한 걸 보면, 이항희 위원장 이 비판도 비판이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지금 당내에서도요, 그래서 이러한 유승민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이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도를 넘은 비판 아니냐. 그러면서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이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제 어제 심야에 그랬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유승민이하고 새로운 창당 쪽으로도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러다가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민주당으로도 또 손잡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하고 도저히 같이 정치할 수 없다. 그래서 정반대의 정당인 보수정당으로 지금 와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승민이도 이 민주당으로, 또 이준석은 어차피 유승민, 이준석의 역선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에 맞서갖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 제1조 1항을 2015년도에 유승민이가 꺼낸 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이제 헌법을 들이밀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을 가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모종의 결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당내에서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요즘 유승민 전 의원이 하는 걸 보면 내가 알던 유승민하고 지금의 유승민하고는 확실하게 다르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당내 경선 패배 후에 윤석열 정부와는 같이 갈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당내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또 이해관들, 하태경은 또 뭐라고 했는지요?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요, 윤리징계는 한마디로 이제 옹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는 정치 보복 기관이냐? 이준석은 법원 판결에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그 판결에 승복했는데 이거 아니죠. 승복 안 했어. 승복은 안 한 거죠. 안 했으니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당원 가입을 하고 매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 윤리위 이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승복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죠.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이 가처분 신청을 안 한 거지 승복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말이죠. 이 하태경 의원하고 저하고는 달라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 한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라니요. 라면서 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말이죠. 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한 것이 징계 사유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가처분 소송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권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서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을 한 거하고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하고는 이 등가성으로 보고 있어요. 대등한 입장에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격 자체가 말이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그 당시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살려나겠다고 하는 이러한 수사래요. 그래서 권력 실세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똑같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하다가 그런 취지의 수사를 하다가 징계라고 하는 잘못된 처분이 추미애에 의해서 이 고안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발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상납 받았다라는 의혹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증거인멸까지 가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이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윤리 징계가 이어졌다. 따라서 그리고 윤리 측에서요. 이미 몇 번 경고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만약 계속되면 징계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불구하고 윤리위의 결정과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 징계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추미애에 대해서 반발해서 한 거하고 등가성으로 본다는 거. 이거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웅은 말이죠. 똑같은 비슷한 입장을 내고 있어요. 이양희 위원장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보존 소송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징계하는 짓은 추미애도 못했다. 짓이라고 하고 있어요. 짓.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직무집행 정지를 했을 때 윤 총장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요. 이양희 씨는 비대위 전환이 위법하다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했다. 그러니까 김홍은요. 엄청나게 감정이 많아요. 자, 윤리위원장이 한 것을 짓. 그 다음에 이양희 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공인의 자세에 상당히 이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저는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전 총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인용되었으나 본안소송 측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됐다. 이양희 씨 논리대로라면 본안소송을 패소했으니 윤석열 전 총장도 징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참으로 부끄럽고 과거에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가처분 신청했던 수많은 선당 후사 호소인들에게도 당원권 정지 1년씩을 때려라. 이렇게 지금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해관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용태인데요. 김용태 최고위원의 경우에 조금은 그래도 좀 이 앞에 있는 하태경, 김웅, 그리고 유승민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현실을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의 현실. 그러면서 최근에 말이죠.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이 기각 결정이 내려지니까 그 직후에 이준석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은 내렸고,
그리고 윤리위에서 징계는 내려지지 않은 그 사이에 만났다는 겁니다. 자, 만나서 보니까 이준석이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법원 판단이 있고 나서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소회를 듣고 싶어서 만났는데 이준석이는 인용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더라. 그러면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할 것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당내의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여기와 관해서, 또 언급을 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차기 전당대회에 달려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보수 가치를 잘 담을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번 윤리 결정으로 인한 징계를 해제할 수도 있고 공천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소위 윤핵관이 지도부에 합류하게 된다면 공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도 만약 총선이 임박했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면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버리려 할 것이고 만약에 이준석에 대한 여론상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윤핵관이 이준석한테 공천을 주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저도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 판단이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변성은 굉장히 많고 그 가변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서부터 이 변수로 올 수 있느냐? 바로 이준석의 말과 행보에 달려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기미를 보인다면 그럼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 수감 생활이 양호하면 이 감형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공천도 줄 수 있겠지만은 지금같이 반발 일변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핵관 그리고 당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만의 당원, 자기를 지지하는 개딸들 같은 당원만 키우려고 한다면 이준석이 공천 줄 수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윤리위의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는요. 윤리 결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느끼는 국민과 당원들이 얼마나 되겠냐.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공천 못 받으니까 가처분 신청한 사람들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예, 이거 그러면 왜 가처분 신청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이 비판을 좀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핵관들의 이 반발상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감사에 착수했다. 이거는 다 알려진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조사를 통보한 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서면 감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그런 직선적, 저돌적, 돌격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경우는요, 미심쩍은 게 있으면 계속 파고드는 직선적 스타일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래서 2017년도 감사원에서 이제 국장 때인데요. 그때 국방 감사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2017년도 얘기인데 전투기 도입 비리, 그 다음에 정찰 우위성, 그 다음에 섬광탄 관련 감사 이런 거를 유병호 당시 국장이 지휘를 했는데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에 필요한 질문서를 갖다가 직접 작성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박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서면 조사를 통보했는데 박 대통령이 열받아갖고 하겠어요?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지방행정감사 1국장으로 2018년도에 발령이 나면서 이제는 서면조사 통보 실무를 누가 맡았냐면은 후임 국방감사국장이 맡았는데 이때도 이를 주도한 사람은 결국은 유 총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탈원전 감사를 직접 지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좌천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 돌고 돌아가서 인수위 파견하고 이번에 2급
이 감사원에서 지금 이제 사무총장까지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 바로 유병호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감사원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조사 통보의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란이 많이 있지만은 직접적 배경이자 원인은 누구냐? 바로 유 총장 개인의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서요. 유병호 총장은 본래가 강골이고 숨을 고르거나 옆으로 돌아가는 스타일도 아니다. 팬도 많고 안티팬도 꽤 있는 스타일인데 유 총장이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새 정부 잘못도 똑같은 잣대로 대처할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유병호 총장 아니냐. 그래서 스타일상으로 보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말이죠. 이제 이미 이 한동훈 장관도 어제 국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는 5년 됐으니까 당연히 감사도 수사도 할 게 많은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유병호 총장이 몇 년간 사무총장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 이 현 정부에서 포착되는 이런 비위 사항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할 가능성은 매우 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미국의 아주 뉴스 매거진 US 뉴스라고 아주 아주 영향력 있는 뉴스 매거진이에요. 주간지인데 US 뉴스 여기에서 말이죠. 세계 각국의 국력을 평가했습니다. 이 US 뉴스에서 이 국력 평가라고 하는 데는요. 국력 평가는 와튼 스쿨하고 그다음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기업 계열사인 BAV 그룹하고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했어요.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도 최고위 국가에서 한국이 말이죠. 국력평가에서 전 세계 국력 랭킹, 즉 파워 랭킹으로는 6위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요. 우리 지금 6위를 했는데 작년보다는 2단계가 뛰어 올라서 결국은 일본과 불란서도 우리가 제꼈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했느냐? 전 세계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전 세계 85개국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 항목을 보면 8개 요소의 점수를 종합해서 순위를 결정하는데 8개 요소가 뭐냐? 모험성, 민첩성, 문화적 영향, 기업가 정신, 문화적 유산, 이동인구, 기업 개방성, 국력, 삶의 질, 사회적 목적 이렇게 10개 요소의 점수를 계산해서 순위를 결정하는데요. 우리가 6위를 한 부분은 국력 부분에서 수출 호조가 84점, 경제력 영향력이 79.8, 군사력이 79.1, 국제 외교가 66.4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다만 어디에서 좀 점수가 나빴느냐? 정치적인 영향력은 48.6, 리더십 역량은 22.5 여기에서 점수가 좀 낮아가지고 종합 점수는 64.7 한국이 이 부분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력 부분 1위는 당연히 미국이 1위고요. 이어서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이 2등에서 5등까지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6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6위했던 일본은요. 2단계가 내려가서 8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막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불란서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US 뉴스에서는요. 이 서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한국의 급격한 이 성장과 관련해서 서울은 어떤 데냐? 주요 수출품인 기술력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 기아의 본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고 한국의 상류층이 브랜드 제품에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이 사회적 분위기도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평가의 또 부분도 있어요. 이 기업 쪽 부분인데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문화적 영향, 민첩성, 이동인구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서는 6위, 문화적 영향은 7위, 민첩성은 13위, 이동인구에서는 13위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다만 기업의 개방성 76위, 모험성은 51위, 사회적 목적 부분에서는 4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국가 순위에서 이 종합점수는 이 부분에서의 종합점수는 70.6점으로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력이 상당히 신장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US 뉴스 이 내용 상당히 그 조사 내용이요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정은경 전 질병청장 인기 좋았었죠. 이 정은경 청장이 말이죠.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취업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단기간 특수 전문직에 취업이 됐는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 감염병 정책 연구위원을 맡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1년짜리 단기간 특수 전문직인데 연봉은 약 8천만 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간략하게만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JTBC에서 단독으로 어제 밤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KBS 이 공영방송 간부가 말이죠. 이 야태협으로부터 대북 코인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야태협이 주관했던 경기도하고 이 대북 교류 행사에도 이 KBS 간부가 참석을 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야태협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 코인까지 발행하면서 대북 사업을 북한에 지원하려고 아주 굉장한 노력을 한 것이 지금 밝혀졌는데요. JTBC가 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 아태협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북한의 코인 투자 내역서에 보면 투자자가 한 100여 명으로 되어 있고요. 투자액이 무려 10억 원 정도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는요, 북한에는 현금을 보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코인을 발행한 것이다 라고 설득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는데, 여기에는요, 리스크, RISK라고 적힌 특별관리 투자자들이 따로 있는데, 바로 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특별관리자, 특별관리 투자자, 여기에 공영방송사 국장급 이 직원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인 이 간부는요 20만 개를 지급받았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JTBC에서는 이 해당 방송국 이 간부하고 좀 관련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도 했는데, 이 해당 간부는요 당시에 남북교류협력단 팀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종혁 북한 이 부위원장의 인터뷰 보도 경위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KBS에서 또 독점 인터뷰도 했어요. 그리고 코인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2019년도 10월에 이 아태협의 안 회장의 요청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빌려줬고 2021년도 7월에 1,000만 원을 아씨로부터 그러니까 코인으로 대신 갚겠다라고 해서 이 돈을 코인으로 받았을 뿐이지 투자로 이 코인을 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태협 안 회장도요. 그거 투자한 사람이 아니다. 누군지 알겠는데 그거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다. 내가 일본에 갈 때 돈이 없다고 하니까 1,000만 원인가를 얼마를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아태협은 쌍방울로부터 그야말로 수억 원의 이 자금 지원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 수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일본 갈 때 돈 1,000만 원이 없다고 그것도 공영방송 기자한테 1,000만 원을 빌려서 쓴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종혁 이 단독 인터뷰를 KBS에서 했잖아요. 단독 인터뷰. 그리고 이 사람은 또 2019년도에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태협이 주관한 대북교류 행사 여기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태협의 대북 투자 그러니까 100억 10억짜리요. 10억 원의 이 코인 투자에 그야말로 코인이 뭐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투자성 목적으로 이것이 여기에 1,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해서 사실상 투자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뭐 한두 번 이 행사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종혁에 대한 단독 보도까지 KBS가 한 걸 보면 이 단독 보도를 하는데도 또 이 아태협의 이 안모 회장이 좀 여레인지 하는데 도와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대가성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KBS 자체 감사라든가 감찰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도 누군가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이건 고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영방송 간부가 말이죠. 1,000만 원이 됐던 뭐 2,000만 원이 됐던 만약에 코인에 투자해서 대북 투자를 했다.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내 실정법에도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은 지금 이종혁이가 누굽니까? 그리고 저 쌍방울 아태협과 관련해서는 리나모 북한의 민경련의 리나모 참사가 직접 관여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대남 공작기관 요원들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대남 공작 사업을 하라고 돈 1,000만 원 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 처분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수사를 해서 분명하게 이 야태 회장, 안모 회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KBS 방송의 어떤 국장인가. 이 사람들 전부 다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파헤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